총성과 포탄이 빗발치는 이라크 전쟁터 앙숙이었던 미군 여장교 둘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한국인 군의관이 모든 것을 걸고 두 개의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야만 했던 국경을 초월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열기가 대지를 집어삼킬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라크 살라딘주에 위치한 발라드 공군기지,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사막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강철 섬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모래바람은 금속성의 비명과 뒤섞여 갓 도착한 박선우 대위의 군복깃을 파고들었다. 그의 계급장 위로 하얗게 내려앉는 먼지는 마치 이곳에서의 험난한 시간을 예고하는 듯 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군의관 박선우.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자이툰 부대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미군과의 연합 의료작전 및 선진 전상 의료 시스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한국에서는 촉망받는 외과 의사이자 개인적으로는 산부인과 분야의 깊은 열정과 지식을 가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 총성과 포성이 일상인 땅에서 그의 두 번째 재능은 먼지 쌓인 책처럼 쓸모없어 보였다. 그가 배치된 곳은 기지 내에서도 가장 분주하고 긴박한 제10 전투지원병원이었다. 천막으로 지어진 병동은 임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치열함이 가득했다. 피와 소독약 냄새, 고통을 참는 신음과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선우의 첫 임무는 물품과 인력 배치를 총괄하는 군수참모부와의 협의였다. 그는 의료 지원에 필요한 추가 물품 목록을 들고 군수참모부 막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파병 생활 첫 번째 마차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목록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캡틴 박.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책상 너머에서 그를 쏘아보는 금발의 미군 대위였다. 햇빛에 바랜 듯한 금발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이름표에는 밀러라고 적혀 있었다. 캐서린 밀러 대위. 병참 및 군수 지원을 책임지는 그녀는 전장의 모든 것을 숫자와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캡틴 밀러? 선우는 침착하게 물었다. 목록에 있는 약품 중 일부는 전상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 호르몬 관련 약물이나 태아 상태 확인에 쓰이는 소형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물자는 최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즉 총상과 파편상 환자를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선우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이곳은 전쟁터다. 감상적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이곳에 파병된 여성 군인들도 있고 현지 민간인 환자들도 발생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는. 만일의 사태요? 밀러 대위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캡틴 박, 당신의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뛰어난 외과 의사시더군요.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이곳에서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긴 최전방입니다. 임산부를 치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개인적인 관심사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의사로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그의 신념이 한순간에 개인적인 취미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발길을 돌렸다. 막사를 나서자 다시 후텁지근한 열풍이 그를 감쌌다.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다. 사람의 신념마저 메마르게 만드는 거대한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오후 선우는 응급실에서 첫 번째 대규모 환자 후송을 맞았다. 기지 외곽에서 발생한 급조 폭발물 IED 테러로 인해 미군과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선우는 정신없이 환자들을 분류하고 응급처치에 매달렸다. 파편이 온몸에 박힌 병사,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충격으로 넋을 잃은 노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곳에서 그는 오직 의사로서의 본능에만 충실했다. 한창 수술 준비를 하던 중 또 다른 들것이 실려 들어왔다.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흑발의 여군 장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임시 방편으로 감은 붕대 너머로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다. 제시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밀러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까의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들것에 실린 흑발의 장교 제시카 윌리엄스 대위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제스. 정신 차려. 윌리엄스 대위는 대민작전 시벌 AFFAIRS를 담당하는 장교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재건 사업 지원이 그녀의 주 임무였기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았다. 오늘 역시 지역 학교에 학용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이었다. 선우는 즉시 윌리엄스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파편이 동맥을 비껴갔지만 과다출혈이 문제였다. 그는 신속하게 지혈과 수액 투여를 지시하고는 수술 준비를 서둘렀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의 곁으로 다가온 밀러 대위가 다급하게 물었다. 윌리엄스 대위, 괜찮은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우는 짧게 대답하고 수술실 문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밀러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선우는 섬세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팔에 박힌 파편들을 모두 제거하고 혈관을 봉합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회복실에서 마취에 깨어난 윌리엄스의 곁에는 밀러가 지키고 있었다. 선우가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자 윌리엄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캡틴 박.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팔을 잃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천만에요.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선우를 밀러가 불러 세웠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아침의 그 냉소적인 기운은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마지못해 뱉어내는 듯한 짧은 감사 인사였다. 선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의 앙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티그리스강에서 불어온 모래바람 속에서 세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상처와 신념을 가진 채 피와 먼지로 뒤엉킨 이 낯선 땅에서 발라드 기지에서의 시간은 예측 불가능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어떤 날은 교전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지만 또 어떤 날은 단 몇 분 간격으로 부상자들이 실려 들어와 병원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선우는 점차 이곳의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의 뛰어난 외과 수술 능력은 미군 의료진 사이에서도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복잡한 파편 제거 수술이나 미세혈관 봉합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또 다른 전문 분야인 산부인과 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기도 했고 이국적인 환경 속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이기도 했다. 캐서린 밀러 대위와의 관계는 여전히 삐걱거렸다. 그녀는 제시카 윌리엄스 대위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선우를 비효율적인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그녀는 선우가 요청하는 의료 물품 목록을 매번 꼼꼼히 살피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용도를 따져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군수품 목록과 전상자 통계라는 건조한 주제를 맴돌았다.
반면 제시카 윌리엄스 대위와는 조금씩 인간적인 교류가 싹트기 시작했다. 팔 부상에서 회복한 그녀는 종종 병원을 찾아 선우에게 안부를 묻거나 대민작전 중에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곤 했다. 그녀는 이라크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전쟁의 비극과 아이러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공존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러 왔다고 믿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 앞간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던 윌리엄스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한쪽의 상처를 막으면 다른 쪽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꼴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선우는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래도 그 작은 물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우의 위로에 윌리엄스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은 좋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상담가이기도 하군요, 캡틴 박. 그 무렵부터 선우는 두 여장교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전쟁터라는 극한의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다. 철두철미함의 화신이었던 밀러 대위가 회의 중에 잠시 조는가 하면 평소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을 앞에 두고 입맛이 없다며 물만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안색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사소한 보고 실수의 부하 직원을 호되게 질책하다가도 금세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윌리엄스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부쩍 피로를 호소했고 아침마다 가벼운 구역질 증세를 보였다. 대민작전을 나갈 때마다 입던 방탄조끼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진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한 번은 현지 아이들에게 줄 구호물품을 옮기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리는 것을 선우가 발견하고 급하게 부축해주기도 했다. 괜찮습니까, 캡틴 윌리엄스?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마 더위를 먹었나 봐요.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선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을 켰다. 피로, 메스꺼움, 감정 변화, 현기증 이 모든 증상들은 각각 떼어놓고 보면 전장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의 퍼즐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듯 증상들은 선우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설마.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다. 이곳은 발라드 기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였다. 그런 곳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해야 직성이 풀리는 밀러 대위와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는 윌리엄스 대위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선우는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상태를 살피게 되었다. 밀러가 무심코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는 손짓, 윌리엄스가 특정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코를 막는 모습. 모든 것이 선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군 생활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이었다. 섣불리 입을 떼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특히 밀러 대위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극도로 분노할 것이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야간 공습 경보가 울렸다. 인커밍! 이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기지 전체가 붉은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 휩싸였다. 적의 박격포 공격이었다.
선우를 포함한 병원 인력들은 모두 지정된 방호벽 뒤로 몸을 피했다. 쾅! 쾅! 몇 초 뒤 기지 외곽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대지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추가 공격이 멎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선우의 눈에 방호벽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밀러 대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싼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폭발에 대한 공포 반응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사이렌이 멎고 공습 해제 신호가 울렸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밀러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선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캡틴 밀러,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밀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을 묻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밀러 역시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캐서린 밀러 대위를 마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 모습을 봤겠죠, 캡틴 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 구석에 있는 작은 진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선우가 밀러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들여온 소형 초음파 진단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 기계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이었다. 밀러는 굳은 표정으로 간이 침대에 누웠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다. 선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탐촉자를 움직이며 모니터를 주시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흑백의 모니터 화면에 작은 아기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깜빡이는 빛이 보였다. 두근두근두근. 선우가 스피커 볼륨을 높이자 작고도 빠른 심장 소리가 진찰실을 가득 채웠다.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소리였다. 밀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작은 생명. 그 경이롭고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맙소사.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의 강인함도 장교로서의 위엄도 모두 사라진 채 한 명의 연약한 여성으로서 소리내어 울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파병 오기 직전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남편과 보냈던 짧고도 행복했던 시간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것이 이런 축복이자 시련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고. 아기는 건강합니다. 약 7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밀러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했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당장 내일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군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군인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군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우선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건강도요.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선우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저 의사로서 건네는 원론적인 말이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밀러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선우는 또 한 명의 환자를 맞았다. 제시카 윌리엄스 대위였다. 그녀는 밀러처럼 부인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혼자서 속을 끓여왔다고 했다. 그녀 역시 파병 전 남편과의 애틋한 시간을 보냈었다. 다시 한번 작은 진찰실에는 두 번째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근두근두근. 윌리엄스의 반응은 밀러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속 작은 생명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매일같이 죽음과 파괴를 목격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이 아이 정말 제 아이인가요?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 캡틴 윌리엄스. 약 8주 정도 된 아주 건강한 아기입니다. 진찰실을 나온 윌리엄스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밀러와 마주쳤다. 밀러는 이미 선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동병상련의 감정이 오갔다. 앙숙처럼 지내던 금발의 장교와 친구였던 흑발의 장교. 이제 그들은 이 삭막한 땅에서 같은 비밀과 같은 희망을 공유하게 된 운명 공동체였다. 그날 밤 선우, 밀러, 윌리엄스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선우의 작은 숙소였다. 선우는 두 사람에게 임신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과 영양 섭취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밀러는 수첩을 꺼내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고 윌리엄스는 차분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밀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규정대로라면 우린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부대를 책임지는 장교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는 자존심과 동료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윌리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더 아이가 위험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싶어요. 윌리엄스의 말에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쩌면 무모한 욕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군인이었고 어머니가 될 여자였다. 선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사로서는 당장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선우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과 아기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제가 두 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한 약속이 맺어졌다. 국적도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세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래 먼지 날리는 이라크의 밤하늘 아래 두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위험하고도 위대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생명의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세 사람의 비밀 동맹이 시작된 이후 발라드 공군 기지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축복이 아닌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고 동료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박선우 대위, 캐서린 밀러 대위, 제시카 윌리엄스 대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채 위태로운 연극을 시작했다. 선우에게는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여전히 전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밀러와 윌리엄스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주치의이자 유일한 조력자였고 이 비밀의 성패는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두 사람의 임신 초기 증상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관찰되는 이곳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은 입덧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인 장병들 사이에서 밀러와 윌리엄스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기름진 베이컨 냄새, 진하게 내린 커피 향, 심지어 동료가 뿌린 짙은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했던 밀러가 음식을 앞에 두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대민 작전 중 현지 음식을 정겹게 나눠 먹던 윌리엄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요즘 왜 그래, 캐서린? 입맛이 없어 보여. 어느 날 아침 밀러의 부관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밀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냉정한 표정으로 둘러댔다. 아무래도 이곳 물이 몸에 안 맞는 것 같군.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더위 때문이거나. 선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의무실을 뒤져 위장약과 소화제를 찾아냈고 비타민 B6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따로 챙겼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 약들을 전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료제라고 위장하여 건넸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십시오. 위장을 보호하고 메스꺼움을 줄여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으면 제가 처방해 준 거라고 하십시오. 일종의 특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둘러대면 될 겁니다. 그의 치밀함에 두 사람은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었다. 다음 과제는 식단이었다.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었지만 군대 식당의 메뉴는 단조롭고 자극적인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선우는 고민 끝에 PX 군대 매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견과류, 말린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주스 등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먹을 간식인 것처럼 위장에 두 사람의 사무실 책상이나 관물대에 몰래 넣어주곤 했다. 한 번은 윌리엄스가 철분이 부족해 심한 현기증을 호소했다. 군용 식단으로는 보충이 어려웠다. 고심하던 선우는 대민 작전을 나가는 윌리엄스의 팀에 합류했다. 그는 현지 시장에서 암거래상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은 아랍어로 그는 신선한 시금치와 렌틸콩, 그리고 약간의 소고기를 구했다. 물론 공식적인 용도는 현지 주민 식문화 연구 및 부대 식단 개선을 위한 샘플 확보였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조악하지만 영양가 높은 스튜를 끓여냈다. 몰래 그의 숙소를 찾아온 밀러와 윌리엄스는 허름한 냄비에 담긴 스튜를 나눠 먹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연대감에 휩싸였다. 군수참모부의 캐서린 밀러 대위가 대한민국 육군 박 대위가 끓여준 밀수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장면 누가 믿겠어요. 윌리엄스가 농담을 던지자 밀러도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잠시나마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에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제10 전투지원병원에 새로운 부병원장이 부임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핸더슨 소령. 야전 병원 운영과 군의 행정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그는 모든 것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냉철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병원의 모든 현황을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현황에 머물렀다. 어느 날 오후 핸더슨 소령은 예고 없이 선우의 진료실을 찾았다. 캡틴 박, 자네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은 익히 들었네. 훌륭하더군. 그는 선우의 어깨를 툭 치며 칭찬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진료실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쪽에 놓인 소형 초음파 진단기에 멈췄다. 그런데 이 장비는 좀 의외로군. 우리 병원의 공식 장비 목록에는 없는 물건인데. 선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야전 응급 진단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연구. 핸더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되물었다. 흥미롭군. 하지만 병원 내의 모든 의료 장비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네. 규정은 규정이니까. 해당 장비는 일단 의료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게. 자네의 연구 계획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초음파 진단기는 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눈을 가린 채 절벽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선우의 숙소에 모였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윌리엄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밀러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선우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구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요.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청진기 하나를 꺼내 보였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걸로도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과 눈이 초음파 기계를 대신할 겁니다. 촉진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크기를 가늠하고 두 분의 혈압, 체온, 체중 변화를 매일 기록해서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원시적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핸더슨 소령이라는 새로운 위협은 그들의 연극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병동을 순찰하며 의료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의약품 불출 현황을 매일 직접 보고받았다. 선우가 밀러와 윌리엄스를 위해 따로 챙겨두었던 영양제나 소화제도 더 이상 자유롭게 처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기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반군 세력이 기지를 향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전 장병은 즉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모든 인원에 대한 긴급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이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밀러와 윌리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건강검진. 그것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포함된 정밀 검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임신 사실은 100% 드러나게 될 터였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생쥐꼴이었다. 끝났어. 밀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피소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사이렌 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선우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두 사람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생화학무기 공격 경보가 내려진 발라드 기지는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방독면을 쓴 군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긴급 건강검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박선우, 캐서린 밀러, 제시카 윌리엄스, 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다. 그 시간 안에 검진을 피하거나 혹은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대피소의 비좁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선우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함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두 분은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밀러와 윌리엄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 말하면 급성 위장염 환자입니다.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수로 인한 급성 질환. 이 시나리오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계획은 이러했다. 선우가 두 사람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을 극소량 투여한다. 그러면 두 사람은 심한 탈수와 복통 증세를 보이는 급성 위장염 환자로 위장하여 병동의 격리실에 입원하게 된다. 격리된 환자는 전염의 우려 때문에 다른 장병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며 담당 군의관의 재량에 따라 검진 시기를 조절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담당 군의관이 바로 선우 자신이었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미쳤군요, 캡틴 박.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몸에 일부러 병을 만드는 행위, 그것은 군인으로서 또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윌리엄스가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그녀는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선우는 자신의 의료 키트에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구토 유발제를 꺼냈다. 그는 밀러와 윌리엄스의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해야만 해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 뒤 군수참모부 사무실과 대민작전과 막사에서 거의 동시에 응급콜이 울렸다. 밀러 대위와 윌리엄스 대위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보고였다. 현장에 도착한 선우는 예상대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즉시 병동 격리실로 이송시켰다. 링거를 꽂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중환자였다. 이 소식은 즉시 부병원장인 핸더슨 소령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직접 격리실을 찾아왔다. 방호복을 입고 격리실에 들어선 그는 선우의 조치와 진단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스트레스성 급성 위장염이라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군. 핸더슨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선우가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두 장교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할 건가? 상태가 안정된 후에 제가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실로 보내겠습니다. 다른 병사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우의 대답에 핸더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렇게 하게. 경과를 계속 보고하도록.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선우는 건강한 여성 군인의 소변과 혈액 샘플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뒤져 최근 건강 검진을 받은 인원 중 두 사람과 혈액형이 같고 신체 조건이 비슷한 간호장교 2명을 찾아냈다. 문제는 어떻게 그들의 샘플을 감쪽같이 손에 넣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선우와 함께 일하는 미군 간호사 에밀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예전부터 존경해왔다. 그녀는 격리실에서 밤새 밀러와 윌리엄스를 간호하는 선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위님, 뭔가 숨기는 일이 있으시죠?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마주친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에밀리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전 의사이기 이전의 여자니까요. 그녀의 말에 선우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에밀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두 장교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검진 샘플이 필요하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에밀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동료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폐기 예정인 정상 샘플 중 두 사람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몰래 빼돌려 선우에게 건네주었다. 작은 비닐백에 담긴 두 개의 시험관. 그것은 네 사람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의 증거물이었다. 마침내 건강검진 당일이 되었다. 선우는 격리실에서 밀러와 윌리엄스의 샘플을 채취하는 척 연기하며 미리 준비한 정상 샘플과 바꿔치기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 표정은 더없이 침착하고 태연했다. 그는 바꿔치기한 샘플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라벨을 붙여 검사실로 보냈다.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기지를 둘러싼 위협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연이어 들어왔고 기지 외곽에서는 소규모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윌리엄스는 병상에 누워서도 대민작전팀을 걱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계획했던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밀러 역시 군수 지원 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두 사람은 몸은 격리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각자의 임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틀 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전원 이상 없음.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선우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밀러와 윌리엄스 역시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급성 위장염 사태가 마무리되고 두 사람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 기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함께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치러낸 세 사람은 단순한 동료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되었다. 밀러는 더 이상 선우의 요청을 사사건건 트집 잡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챙겨주었다. 윌리엄스는 선우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핸더슨 소령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선우와 두 여장교를 향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선우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그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았고 밀러와 윌리엄스의 업무 보고를 다른 장교들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검토했다.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핸더슨 소령은 몰래 의료 창고로 향했다. 그는 선우에게서 압수했던 소형 초음파 진단기를 꺼내 전원을 켰다. 기계에는 마지막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화면에 떠오른 두 개의 작은 아기집 이미지와 그 옆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밀러와 윌리엄스가 쓰러지기 며칠 전이었다. 핸더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모래폭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다. 세 사람의 비밀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이. 핸더슨 소령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그날 이후 발라드 기지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세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선우와 두 여장교는 핸더슨의 차가운 시선을 피부로 느끼며 매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마치 언제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맹수와 한 우리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밀러와 윌리엄스의 신체적 변화는 더 이상 펑퍼짐한 군복으로도 가리기 힘들어졌다.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녀야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다. 선우는 두 사람의 건강이 염려되었지만 핸더슨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된 진찰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는 밤마다 의료 서적을 뒤지며 임신 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했다. 그의 숙소는 작은 산부인과 병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자료와 비상약품들로 채워져 갔다. 그러던 중 외부의 위협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반군 세력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수십 발의 박격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기지를 향해 날아들었고 동시에 기지 외곽의 방어선 여러 곳이 무장 괴한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발라드 공군 기지는 순식간에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모든 인원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모든 인원은 기지 전체에 비상경보와 다급한 명령이 울려 퍼졌다. 제10 전투지원병원은 전쟁의 심장부로 변했다. 찢어진 살과 부러진 뼈, 고통스러운 신음과 절규가 병동을 가득 메웠다. 선우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은 잠시의 쉴 틈도 없이 피범벅이 된 환자들을 돌봤다. 선우는 외과 의사로서의 본능을 불태우며 수술과 응급처치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밀러와 윌리엄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군수참모부와 대민작전관은 기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했지만 전쟁터에서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박격포탄 한 발이 군수물자 창고 근처에 떨어지면서 그 폭발의 충격이 인근 막사들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밀러가 지휘하는 군수참모부 사무실이 있었다. 캡틴 밀러가 캐서린이 다쳤다. 비명과 함께 들것 하나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밀러의 모습에 선우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다. 그녀의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녀가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그녀의 배였다. 모두 비켜. 내가 맞겠다. 선우는 다른 환자를 돌보던 군의관을 밀치고 밀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머리의 출혈은 심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녀의 모습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안 돼 아직. 밀러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며 중얼거렸다. 캡틴 정신 차려요. 괜찮을 겁니다. 선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때 또 다른 포탄이 병원 근처에 떨어지며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고 전등이 깜빡거렸다. 정전이었다. 비상전력이 들어오기까지 몇 초간의 암흑. 그 짧은 순간 선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를 따르시오. 선우는 주변에 있던 의무병 2명에게 소리쳐 밀러의 들것을 들게 하고는 수술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의 목적지는 자신의 숙소였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외부의 감시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같은 시각 윌리엄스는 자신의 막사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민작전의 경험을 살려 기지 외부의 협력자들로부터 반군의 이동 경로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작전 본부에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동료들을 지키고 이 전투를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 순간 막사문이 거칠게 열리며 핸더슨 소령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 대위는 어디에 있나? 지금 당장 그를 찾아내. 그는 밀러가 실려간 이후 선우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소령님. 저도 그를 찾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선우가 밀러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비켜라, 윌리엄스 대위. 내년도 한패라는 걸 모를 줄 아나. 핸더슨은 윌리엄스를 밀치고 막사를 뛰쳐나갔다. 그는 미친 듯이 선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선우의 숙소는 임시 수술실로 변해 있었다. 그는 랜턴 불빛에 의지해 수술 준비를 서둘렀다. 그를 돕던 의무병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선우의 비장한 표정과 다급한 손놀림에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메스, 지혈겸자. 선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고 강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밀러의 배를 열었다. 뱃속의 아이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밖에서는 총성과 폭발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지의 방어선 일부가 뚫렸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그때 숙소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윌리엄스였다. 그녀는 소총을 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핸더슨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선우. 그녀는 문 옆에 자리를 잡고 밖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임신한 몸으로 자신의 아이와 친구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된 것이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선우가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침내 선우는 핏덩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다. 폭발의 충격과 조산으로 인해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선우는 즉시 아기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으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바로 그 순간 숙소 문 밖에서 핸더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박선우. 윌리엄스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선우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의식을 잃었던 밀러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응애, 응애엥. 마침내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포성과 총성을 뚫고 절망의 어둠을 가르며 터져나온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숙소 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핸더슨 소령의 심장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숙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총을 든 윌리엄스와 그 뒤로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선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찼던 핸더슨 소령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선우의 품에 안겨 우렁차게 울고 있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죽음이 난무하는 이 지옥 같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는 지금 막 태어난 기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티그리스 강이 피로 붉게 물드는 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응애, 응애엥.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전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그것은 죽음의 포성이 난무하는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위대한 생명의 찬가였다. 박선우 대위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는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에 홀린 듯 문 앞에 서 있던 마이클 핸더슨 소령은 자신의 임무도 분노도 원칙도 모두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군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기적을 일궈낸 의사, 소총을 든 채 어미 사자처럼 동료와 아기를 지켜낸 여전사, 그리고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헤매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군율과 규정이라는 것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정적을 깬 것은 선우였다. 소령님, 아기가 위험합니다. 조산아입니다. 당장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땀과 탈진으로 쉬어 있었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그 말에 핸더슨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을 천천히 내렸다. 따라와라.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더 이상의 적의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어딘가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핸더슨 소령.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ICU를 즉시 준비하라. 전력 최우선 공급하고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를 대기시켜. 반복한다. 지금 당장. 핸더슨의 지시는 혼란에 빠져있던 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 핸더슨의 뒤를 따랐다. 윌리엄스가 소총을 든 채 그들의 뒤를 엄호했고 의무병들이 들것에 실린 밀러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들이 숙소를 나섰을 때 복도는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 주위로는 기묘한 경외감 같은 것이 흘렀다. 피범벅이 된 군의관의 품에 안겨오는 아기의 모습은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잠시나마 전쟁을 잊게 만드는 성스러운 광경이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선우는 아기를 인큐베이터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가 아기의 작은 몸에 연결되었다. 인큐베이터의 투명한 벽 너머로 보이는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거인이었다. 밀러는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이부터 찾았다. 내 아기, 우리 아기는? 무사합니다, 캐서린.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윌리엄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밀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얻은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핸더슨은 선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핸더슨은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의 행동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는 중죄다. 군의관으로서, 장교로서의 모든 명예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핸더슨이 몸을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밤 의사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군인이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보았지. 그걸 내 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군. 그는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신원 미상 이라크 민간인 산모 공습 중 부상으로 기지 내에서 조산. 산모 신원 확인 불가, 아기는 병원에서 보호 중. 으로 시작하는 허위 보고서였다. 일단 이렇게 보고할 거다.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야.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핸더슨은 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자네에게 묻겠다, 캡틴 박. 저 아기의 이름은 뭔가?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노아라고 합니다. 캐서린이 밀러 대위가 평소 생각했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아. 핸더슨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이름.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핸더슨은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좋다. 우리는 지금부터 노아를 지키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한다. 이건 명령이다, 캡틴 박. 자네는 노아의 주치의로서 그 아이가 이 지옥을 떠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하겠다. 내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말이지. 그것은 처벌이 아닌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선우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핸더슨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감사는 나중에 받겠다. 대신 자네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그날 이후 제10 전투지원 병원 안에는 기묘한 공존이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팔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이 신음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 구석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작은 생명이 세상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아는 조산하였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선우는 밤낮으로 노아의 곁을 지켰다. 그의 수면 시간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했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노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밀러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윌리엄스의 부축을 받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노아를 보러 왔다. 그녀는 인큐베이터 벽에 손을 댄 채 아들에게 몇 시간이고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을 잃고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윌리엄스는 두 사람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러오는 배를 이끌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면서도 틈틈이 밀러를 돌보고 노아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다. 세 사람, 아니 핸더슨까지 포함한 네 사람의 동맹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 작전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노아의 존재를 언제까지고 신원 미상 이라크 아기로 둘 수는 없었다.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신분과 이송 절차가 필요했다. 핸더슨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전쟁 지역에서 태어난 미군 장교의 자녀 이송을 위한 특별 규정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런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윌리엄스의 출산 예정일 또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그녀마저 이곳에서 출산하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어느 날 밤 선우는 인큐베이터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핸더슨 소령이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노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녀석이 제법이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소령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핸더슨은 선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방법을 찾았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핸더슨 소령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은 그야말로 미친 짓에 가까웠다. 그것은 군의 공식적인 수송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밀러와 노아를 이라크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에서 활동하는 국제비정부기구 소속의 의료 수송기를 이용하는 계획이었다. 이건 타령입니다, 소령님. 계획을 전해 들은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죄였다. 알고 있다. 핸더슨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다가는 노아와 밀러 대위, 그리고 곧 태어날 또 다른 아이까지 모두 위험해진다.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법이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밀러 대위가 공습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해 독일 람슈타인 미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 것이었다. 이송 당일 밀러는 공식적인 환자 이송 절차에 따라 구급차에 탑승하지만 구급차는 공군기지가 아닌 다른 곳, 즉 NGO가 비밀리에 사용하는 작은 활주로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의료 수송기에 올라타면 그녀는 서류상으로는 독일에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제3국의 민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성공한다면 밀러와 노아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관련된 모두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이 작전의 가장 큰 변수는 윌리엄스 대위다. 핸더슨이 무겁게 말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이야. 밀러 대위가 떠나고 나면 모든 의심이 그녀에게로 쏠리게 될 거다. 윌리엄스 대위의 출산 예정일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모래시계인 셈이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작전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핸더슨은 NGO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수송기 일정을 조율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대민작전 경험을 살려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와 활주로 정보를 수집했다. 선우는 노아가 장거리 비행을 견딜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밀러는 자신의 아들과 동료들을 위해 위험한 도박에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이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작전 개시일은 거대한 모래폭풍, 샤말이 기지를 덮칠 것으로 예보된 날 밤으로 정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폭풍에 쏠린 사이 어둠과 혼란을 틈타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기지는 거대한 모래의 장막에 갇혔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선우는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노아를 옮겨 실었다. 밀러는 환자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위에 방탄조끼를 겹쳐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캡틴 박. 밀러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노아는 무사히 도착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우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윌리엄스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밀러를 부축했다. 걱정하지 마, 케이트. 넌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가서 우리 목까지 행복해야 해. 너도 조심해야 해, 제시카.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다. 국적과 성격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같은 비밀을 공유한 어머니로서 나누는 마지막 인사였다. 핸더슨이 준비한 구급차가 병원 후문에 도착했다. 선우와 밀러 그리고 노아는 신속하게 차에 올라탔다. 핸더슨은 운전석에, 선우는 환자 칸에 올라 밀러와 노아를 살폈다. 구급차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 모래폭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시야가 막힌 군 순찰차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정지. 소속과 목적지를 밝혀라. 선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핸더슨은 침착하게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부병원장 핸더슨 소령이다. 긴급 환자 이송 중이다. 길을 비켜주게. 하지만 순찰대의 젊은 장교는 원칙주의자였다. 이런 폭풍 속에 어딜 가십니까? 규정상 모든 차량은 기지 내에 대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목적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순간 핸더슨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구급차는 굉음을 내며 순찰차의 옆을 스치듯 지나쳐 다시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소령님,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우린 돌아갈 수 없어. 순찰차에서 경고 사격과 함께 추격 명령이 떨어지는 소리가 모래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이제 도망자가 된 것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약속된 활주로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작은 프로펠러 수송기 한 대가 모래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비행기에 막 올라타려던 순간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병원에 남아있던 윌리엄스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다. 선우, 케이트, 큰일 났어. 나도 진통이 시작됐어. 모래 폭풍으로 인한 기압 변화와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출산을 앞당긴 것이다. 선우는 망연자실했다. 밀러와 노아를 이대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돌아가서 윌리엄스를 도와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핸더슨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캡틴. 밀러 대위는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자네는 당장 기지로 복귀해. 윌리엄스 대위에게는 자네가 필요해. 하지만 소령님 혼자서는. 이건 명령이다. 어서 가. 핸더슨은 선우의 등을 떠밀고는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이륙해. 지금 당장. 프로펠러가 거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선우는 활주로에 홀로 선 채 모래 폭풍 속으로 힘겹게 떠오르는 수송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작은 생명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어머니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다른 생명을 받아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쫓아올지 모를 추격자들을 향해 그리고 윌리엄스가 기다리는 기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전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박선우 대위는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어둠 속을 달렸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모래알갱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제시카 윌리엄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핸더슨 소령의 마지막 명령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윌리엄스 대위에게는 자네가 필요해. 기지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는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정규 도로를 버리고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렀다.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기지의 조명탑뿐이었다. 몇 번이나 모래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고 철조망에 군복이 찢겼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기지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대민작전과 막사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추격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사라진 구급차와 핸더슨 소령에게 쏠려 있는 듯 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윌리엄스가 비상등 하나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마 전 선우의 비밀을 눈치채고 도와주었던 간호사 에밀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대위님, 이제 오셨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그를 맞았다. 상태는? 선우는 윌리엄스에게 다가가며 다급하게 물었다. 양수가 터졌어요. 진통 간격도 아주 짧아졌고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안 돼. 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었다. 핸더슨과 밀러가 사라진 이상 병원은 이미 발칵 뒤집혔을 것이고
윌리엄스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탈영 공모자로 체포될 터였다. 여기서 나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윌리엄스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막사는 순식간에 두 번째 비밀분만실로 변했다. 의료 장비라고는 선우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응급 의료 키트와 에밀리가 몰래 챙겨온 약간의 소독약과 거즈가 전부였다. 조명은 깜빡이는 비상등이 유일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모래폭풍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고 한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장엄한 교향곡 같기도 했다. 힘을 내요, 제시카. 거의 다 왔어요. 에밀리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외쳤다. 선우는 침착하게 출산을 유도했다. 모든 것이 원시적이고 열악했지만 그는 자신의 두 손과 경험을 믿었다. 그는 밀러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 의사이자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공부했던 산부인과 의학도였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캡틴 윌리엄스. 선우의 외침에 윌리엄스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모래폭풍의 울음소리를 뚫고 또 다른 생명의 울음소리가 막사 안을 가득 채웠다. 응애엥.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선우는 감격에 찬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고 탯줄을 잘랐다. 그는 깨끗한 담요로 아기를 감싸 탈진한 윌리엄스의 품에 안겨주었다. 윌리엄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에게 입을 맞췄다. 아가, 내 아가.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호프호프라고 지었다. 이 절망의 땅에서 찾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의미였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거짓말처럼 모래폭풍이 멎기 시작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던 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날이 밝으면 기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이 뻔했다. 그 전에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에밀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윌리엄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미리 연락해둔 곳이. 그녀가 말한 곳은 대민작전을 통해 깊은 유대를 맺어온 이라크 현지 부족의 마을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부족장에게 만약의 경우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놓았던 것이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미군 장교가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부대를 이탈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선우는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 윌리엄스와 아기 호프를 부축했다. 그들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기지의 가장 취약한 경계 지역을 통해 탈출을 감행했다. 윌리엄스가 알려준 길은 순찰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기지를 벗어난 그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낡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트럭 옆에는 윌리엄스가 말했던 부족장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세 사람과 아기를 트럭의 짐칸에 타도록 도왔다.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동이 트는 사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작은 민간 비행장이 있는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핸더슨이 NGO를 통해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비행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핸더슨은 밀러를 떠나보낸 후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비행기 앞에서 선우는 윌리엄스와 호프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준 에밀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고마워요, 선우.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윌리엄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그리고 호프를 잘 부탁합니다. 선우는 잠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도망자가 될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신을 희생한 핸더슨 소령을 혼자 둘 수도 없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윌리엄스와 에밀리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비행기는 2명의 어머니와 2명의 아이, 그리고 1명의 용감한 간호사를 태우고 이라크의 메마른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선우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비행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기도 했고, 이제 막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이 돌아가야 할 부대를,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이라크의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라크의 태양은 어둠 속에서 저질러진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드러내려는 듯 거침없이 사막을 비추고 있었다. 박선우 대위는 자신이 떠났던 그 부대를 향해 마치 오랜 순례를 마친 순례자처럼 묵묵히 걸었다. 그의 군복은 찢기고 더러워졌으며 온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발견한 경계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룻밤 사이에 실종되었던 한국군 장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헌병들에게 두 손을 들어보였다. 그가 이송된 곳은 기지 내 임시 구금 시설이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복도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마이클 핸더슨 소령이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안위와 결의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함께다. 그때부터 길고 지루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은 이 전대미문이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역 미군 여군 장교 2명이 전쟁터에서 임신하고 그중 1명은 부대 내에서 비밀리에 출산했으며 한국군 군의관과 미군 부병원장의 공모하에 2사람 모두 신생아들과 함께 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종적을 감춘 사건. 이것은 단순한 군법 위반을 넘어 미군의 명예와 군 기강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조사관들은 선우와 핸더슨을 번갈아가며 압박했다. 회유와 협박, 감정적인 호소까지 동원하며 사라진 2 장교와 아이들의 행방을 캐물었다. 캡틴 박, 당신은 똑똑한 군인이야. 여기서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들을 도왔는지 말하게. 소령, 당신의 빛나는 군 경력을 이대로 끝낼 셈인가? 당신마저 침묵하면 이건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 하지만 2 사람은 입을 굳게 닫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순순히 인정했다. 군법을 어기고 상부를 기만했으며 허위 보고를 하고 군용 물자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하지만 그들은 캐서린 밀러와 제시카 위라이 AMS의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NGO가 그들을 도왔으며 마지막에 그들을 태우고 떠난 비행기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그것은 2 어머니와 2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임무였다. 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곧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상부의 의도였다.
재판정에서 선우와 핸더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변호사는 그들의 행위가 전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역설했지만 법은 냉정했다.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먼저 일어선 것은 핸더슨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제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다음은 선우의 차례였다. 그는 배심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군의관은 군인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두 가지 소명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군인으로서의 법을 어겼지만 의사로서의 맹세는 지켰다고 믿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두 사람에게는 불명예 전역, 모든 연금과 혜택의 박탈, 그리고 일정 기간의 군 교도소 수감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한평생을 군에 몸바쳐 온 두 군인의 삶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자들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시간이 흘렀다. 수년 뒤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박선우는 선우 의원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시골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불명예 전역 후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이곳에 정착했다. 군복 대신 흰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상처를 꿰매는 외과 의사가 아니었다. 감기 걸린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허리 아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동네 의사일 뿐이었다. 그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얻고 있었다. 그는 가끔 마이클 핸더슨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핸더슨 역시 출소 후 고향인 몬태나의 작은 목장에서 말을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결코 이라크에서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안부 인사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깊은 유대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선우의 의원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국제 소포였다. 스위스에서 붙여진 것이라는 소인만 찍혀 있을 뿐이었다. 호기심에 소포를 뜯어본 선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소포 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선명한 색감의 최신 사진이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평화로운 정원을 배경으로 두 명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여전히 아름다운 금발을, 다른 한 명은 지적인 흑발을 하고 있었다. 캐서린 밀러와 제시카 윌리엄스. 그들의 품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각각 안겨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쏙 빼닮아 건강하고 총명해 보였다. 사진 속 4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보내온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선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두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황량한 모래먼지가 날리는 이라크 발라드 공군기지였다. 사진 속에는 갓 20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박선우 대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임신 부임을 알 수 있는 밀러 대위와 윌리엄스 대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사막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고단함 대신 비밀을 공유한 동지들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마도 어느 날 오후 그들의 비밀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몰래 찍었던 사진일 터였다. 선우는 낡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 그것은 지옥 같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기어이 피워낸 희망의 증거였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른 두 여장교의 모습을 보며 그날의 모든 것을 떠올렸다. 코를 찌르던 소독약과 화약 냄새,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 손끝으로 전해지던 생명의 떨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처음 터져나왔던 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까지. 그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은 기적의 씨앗이었고 다른 한 장은 그 씨앗이 피워낸 눈부신 결실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안겨준 시간이 그 두 장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우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의사로서의 화려한 미래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래 위에 남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이 영원히 빛나고 있을 테니까.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평범한 의사의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다.